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저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경제라는 녀석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그런 개인과 집단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시스템화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수치적으로 정량화된 지표나 이론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한 내용들을 많이 보고 혹은 금융 중심적으로 전개된 그런 경제 이론이 마치 경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이고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경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하고 집단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결국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모두가 만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 자이든 타이든 혹은 선동으로든 무력으로든 그 시스템을 수용을 하냐 마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왕정국가가 되었든 전제주의 독재국가가 되었든 분명히 남이 볼 때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인 것 같아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적응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시스템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혁명이든 전쟁이든 또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를 통해서든 정치 경제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준에서 그런 경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 역사, 철학, 국제관계 등등 기술하고 환경의 변화 같은 부분까지 폭넓게 이해를 해야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경제라는 게 사람과 사회를 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 몇 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두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챙겨보는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중동 경제를 이해하는데 경제 이론만 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의 사상 체계라든지 국가 간 종파 간 이해관계, 그들이 가진 욕구의 우선순위와 생활 양식 그런 거 모르고서는 경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롤모델처럼 여겨지는 북유럽 경제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인권이나 노동, 부의 분배에 대한 사고방식과 삶의 지향점을 모르고서는 그 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개인과 집단들의 사고방식과 이해관계, 그들을 둘러싼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포인트가 이게 아닌데 말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는 게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만족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좋든 나쁘든 구성원들이 수용을 하면 그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댓글에서도 자주 보고 이번 명절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짜증이 나서 말 섞기가 싫더라고요. 뭘 말할 때 말끝마다 자본주의 논리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논리의 의미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거대 자본의 독점과 담합, 양극화 등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의 폐해고 약점이죠. 이거 당연한 것처럼 내버려 두다가 심각해져서 경제 개박살나고 20세기 초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흘러갈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지원하면서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유지해왔죠. 물론 이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걸 구성원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냐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리 잡는 경제 시스템의 모습은 천지차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정글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좌파 논리니 뭐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 우파 논리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 시스템처럼 잘 굴러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잘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모두 다 남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능력 쌓고 경쟁하고 성과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불을 쌓아갈 거고, 이런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중산층에 편입되어 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경쟁자를 제치고 소비자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과 노력, 도전과 모험을 하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자본주의 특유의 모습일 건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자본주의가 잘 작동할 때 사회 모습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유심히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넓게 퍼져 있고, 도전과 모험보다는 모두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상론자처럼 바라보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도전은커녕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본주의가 가진 특유의 진취성과 역동성이 꺾여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분명히 지금 자본주의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논리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크게 안 가지는 약육강식, 거대 자본의 독점과 담합,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 할 것 없이 굳이 힘든 경쟁이나 노력 안 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면 크고 돈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입지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끼리 서로 괜히 힘 빼면서 경쟁하지 말고 가격이랑 물량 서로 담합하자고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본주의 좀 먹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게 시장 경제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독점 사업자나 담합한 사업자들이 자기 편의대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비쌀 필요도 없는 건데 물량 담합, 가격 담합해서 소비자 가격 말도 못할 정도로 높은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데 애초에 제대로 된 경쟁이 없으니 발전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죠. 신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키우고 경쟁하는 것보다 경쟁자를 해치우는 치킨 게임을 하거나 경쟁자를 인수 혹은 다양한 형태로 우회적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확보해서 사실상의 독점, 담합의 형태를 갖추어서 쉽게 수익을 내는데 공을 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수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규모가 작은 거래업체, 가맹주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걸 대기업, 중소기업 굳이 나눠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더 작은 기업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면서 당연하다고 하고 있죠. 점점 독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엄청난 치킨 게임을 해서 시장을 독식하고 그 뒤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중간에서 불필요한 비용만 증가시키는 통행료 걷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 얼마나 많은 왜곡과 문제를 가져올지 생각도 안 한 채 그저 편해졌다는 이유로 대다수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양극화 문제는 이제 사회 원동력까지 상실하게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둔감합니다. 빈부격차라는 말로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한 5년 돈 모으고 배우자 될 사람이랑 합치고 대출 좀 받으면 소형 평수의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예전에만 해도 그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일단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산 가격 급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대출을 풀로 받아도 못 사는 가격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목표를 상실해버립니다. 내 집 장만이고 결혼이고 첫 단추부터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도박이나 투기로 한탕주의 성향이 강해지거나 어차피 목표도 없는 거 적당히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서 소확행이니 뭐니 하면서 벌면 버는 대로 미래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만족에
고취되어 버리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포기하고 수긍하고 안주해버리는 사회가 되는 건데요.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격차가 레벨 1, 2, 3, 4, 5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빈부격차가 있다면 현실 가능한 꿈을 가지고 한 단계씩 이루어갈 수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그런 빈부격차는 목표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간 없이 레벨 1, 2 다음에 3, 4 없고 바로 5, 6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처음부터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월세 살면서 전세 목표로 하고 그거 되면 그 다음 소형평수 목표로 하고 그 다음 대형평수나 더 좋은 지역으로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대형평수 가격만큼 돼버리면 월세 전세 사는 사람이 소형평수를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먼 목표가 돼버리죠. 그러면 사람이 집 사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사다리 중간에 다리빨 너댓 개 빠져 있으면 어차피 끝까지 못 올라갈 거 아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양극화가 심각해지면 의지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도 정체되고 그 여파는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원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회로 가면서 요행과 편법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경제 시스템인 거죠. 국민이 문제시하지 않는데 굳이 정치권이 나서서 총대 맬 일은 만무하고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결과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놈의 자본주의 논리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승자 독식, 독점, 담합, 양극화 같은 자본주의 약점과 폐해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은 절대 기존 경제 이론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야를 좀 넓혀서 사회, 국제관계, 인문학적인 안목을 반드시 키워야만 속된 말로 숫자 장난, 희망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